경기장의 조명이 잔잔한 빗무리를 들이우고 있는 오후, 시어머니의 마지막 돌이 천천히 바둑판을 채우자 심판석 앞에 놓인 초시계가 멈추었다. 그 순간 이전까지 흐릿하던 관중석은 일제히 숨을 고르며 정적에 잠겼다. 며느리는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지만 이미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다. 흑백의 집 차이가 명료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바둑판을 떠나 시어머니의 손으로 옮겨졌다. 한때 떨리던 손놀림은 더없이 단단했고 돌을 놓은 자국마다 확신이 배어 있었다. 시상대 가까이에 자리한 심판이 점수를 공식 발표하자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환호가 일었다. 전국 국민 바둑경 연대회 시니어 부문 우승자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이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시작은 의외로 소박했다. 몇 해 전 시어머니는 장기간 이어진 무력감으로 일상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며느리는 자신이 몸담은 프로 바둑계에서 얻은 경험이 마음의 공백을 채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지하 연습실에 새로 들인 낮은 바둑판을 거실로 옮기고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 첫 수를 놓았다. 그날 이후 바둑 시간은 매일 오후의 의식이 되었다. 흑이 좌학 위에 자리를 잡고 백이 대응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흐릿하던 표정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초기에는 돌을 잡는 손끝이 불안했고 계산 실수가 잦았다. 하지만 고요한 반복은 차츰 변화를 이끌었다. 시어머니는 바둑 기보를 베개 아래 두고 잠들 만큼 몰입했으며 새벽이면 문제집을 펼쳐 복잡한 사화를 해석했다. 며느리는 지도기를 두면서도 종종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수읽기는 감각적이면서도 대담했고 정석을 넘어가는 변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판 끝날 때마다 시어머니는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다음 국면을 구상했다. 그러한 태도는 프로 무대에서조차 드문 집중력이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자 승패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핸디캡을 줄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집안 대청소 도중 발견한 소규모 지역대회 포스터가 전환점이 되었다. 며느리는 참가 신청서를 조용히 작성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서명을 남겼고 첫 대국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파란을 일으켰다. 예리한 포석 감각과 흔들림 없는 중반 운영 덕분이었다. 이후 각 지방 예선에서 꾸준히 입상을 거듭하며 전국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결승전이 열린 대회장은 각 연령대 우승자를 뽑는 전통 있는 무대였다. 실내는 정막에 가까운 집중이 흐르고 매수가 포석도를 확장시키며 흑백의 균형을 바꿨다. 며느리는 해설석에서 관전했는데 시어머니가 우하기 접전에서 맞이한 결정적 모멘트를 놓치지 않고 날카로운 젖힘으로 승기를 잡는 장면에서 자리를 떠나야 했다. 체면을 지킨 표정 뒤에는 압도적인 감격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바둑판을 벗어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선수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플래시가 연단을 밝히자 시어머니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무게를 가늠하는 순간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성이 먼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우울감이 깊어 집 밖을 나서기조차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오롯이 서 있었다. 트로피 표면에 흐르는 조명은 오랜 침묵을 대신해 반짝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바둑이 두 사람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엮어놓았는지 깨달았다. 승패를 매개로 시작된 교감은 돌을 놓는 순간마다 서로의 내면을 읽어낸 긴밀한 대화가 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를 새로운 무대로 이끌었다. 대회 후 언론은 늦깎이 천재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시어머니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돌과 맞서는 순수한 집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시어머니는 거실 조명을 낮추고 조용히 기보를 펼쳤다. 트로피는 책장 한편에 놓였고 며느리는 커다란 주전자로 따뜻한 차를 내렸다. 두 사람은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감정과 이해가 그 사이를 가만히 채우고 있었다. 돌이 바둑판에 내려앉을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흑백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 밤 승리의 기쁨은 트로피의 금속성보다 차분했고 미래를 향한 기대는 한 수 앞을 내다보는 투명한 시선 속에 고요히 번져 있었다. 전국 국민 바둑경 연대회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우승 소식은 바둑계를 넘어 일반 대중 매체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요 일간지는 늦깎이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력과 경기 기록을 상세히 다뤘고
시사주간지는 고령층의 두뇌 활동과 정신 건강을 연결지어 특집 기사를 편성했다. 며칠 사이 검색어 순위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 상단에 올랐으며 사회 전반에서 만악의 기쁨과 제2의 전성기라는 화두가 뜨거운 논의 대상이 되었다. 우승 후 처음 열린 대한바둑연맹 임시이사회에서 시니어 부문 경기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논의되었다. 시어머니의 사례가 고령층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방증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연맹은 전국 각지에 거점센터를 설립해 기초 강습과 전문 지도기를 병행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기를 갖춘 수강생에게는 영재 육성반을 신설하여 엘리트 훈련까지 연결하는 모형을 발표했다. 며느리는 프로기사 자격을 활용해 초기 교육과정 매뉴얼 작성에 참여했으며 시니어 학습자의 인지 특성과 시각 피로도를 고려해 교재 레이아웃과 글꼴 크기, 문제 배열 방식을 거듭 수정했다. 교육체계가 착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본인의 우승 상금을 재단 설립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자서전 출판사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제안했지만 시어머니는 개인 서사를 부각하는 대신 바둑의 저변 확대를 택했다. 신탁 설립을 위한 법무 절차는 며느리가 도맡아 진행했다. 신탁의 명칭은 흑백정신문화기금으로 장벽 없는 학습 환경과 정신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갈래 목표를 포함했다. 기금 이사회는 의료 전문가, 스포츠 심리학자, 프로기사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며느리는 이사회 집행위원으로서 전략 수립과 실행 감수 역할을 맡았다. 시어머니의 일상 리듬은 우승 전후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일 오전에는 체력 보강을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훈련으로 하루를 열었고 점심 이후에는 며느리와 연구실에서 대국 복귀 및 형세 판단 훈련을 병행했다. 이후 저녁 시간에는 현역 여자 프로기사 2명과 온라인 연구대국을 진행해 감각을 유지했다. 모두가 상징적 차원에서의 우승자 활동을 예상했으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장기 플랜에 집중했다. 저장된 기보 파일에는 공격적 발상보다는 최적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사석작전과 집짓기 배분이 두드러졌다. 며느리는 그 수익기 진전을 분석한 메모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머신러닝 데이터셋으로 활용했고 연구팀은 이를 통해 고령층 특화 AI 트레이닝 모델 프로토타입을 구축했다. 심신훈련과 병행해 사회적 요청이 쇄도했다. 지상파 다큐멘터리 제작진은 시어머니가 바둑으로 회복한 삶의 에너지를 다루고자 장기간 동행 촬영을 제안했다. 며느리는 사생활 보호와 과도한 미디어 소비가 집중력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제작진과 협의 끝에 도서관에서 어린이 바둑 강습을 진행하는 장면과 기금센터 개소식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 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청소년과 시니어가 한 공간에서 돌을 마주하는 장면은 세대를 잇는 공동의 언어라는 평을 받았다. 기금이 운영하는 첫 시니어 장기 교육 프로그램은 수도권 대학병원과 협업하여 시작되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MRI 기반 뇌 활성도 측정을 통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기억 집중력 변화를 정량화했다. 6개월 추적 결과 정기적 바둑 학습이 작업 기억 유지와 우울 정서 개선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학술적 근거가 마련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바둑장기 교실을 지원했고 의료계에서도 원활한 확산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강사를 파견했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프로선수로서의 커리어를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했다. 과거에 그녀는 소속 기전에서 개인 기록을 쌓는 것이 1차적 목표였지만 이제는 연구원 코치이사회 집행위원 교육, 교재 집필자라는 다중 과업을 병행했다. 일정 관리의 압박은 컸으나 일상에서 시어머니와 나누는 복귀 시간이 중심을 잡아주었다. 두 사람은 대국 복귀를 통해 무승부 상태의 복잡한 중반을 재현하면서 실제 삶의 문제를 담담히 정리해 나가는 기술을 체득했다. 며느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흑백사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바둑 전문지에 연재했고 칼럼은 경기 운영 원칙과 삶의 의사결정 사이의 유비를 강의 형태로 체계화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졌다. 2년이 흐르고 전국 국민 바둑경 연대회는 전국 국민 바둑장기 통합대회로 확대되었다. 시니어 부문 우승자 자격으로 시어머니에게는 개회식 명예시수가 제의되었다. 대회장에 입장한 그녀는 조명보다 유난히 밝은 회색 머리를 단정히 말아 올린 모습으로 자리했다. 시범 대국 상대는 중학생 여자 대표였다. 두 사람은 한 수씩 돌을 내려놓았고
관중석에서는 연령과 경험을 초월한 매 순간의 선택에 집중했다. 초읽기에 들어가는 긴장감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흔들림 없이 끝내기 활로를 찾아냈다. 경기 종료 후 승패 집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미 점수판은 명백했다. 시범 대국이 끝난 뒤 시어머니가 관중석 중앙 통로를 따라 걸어 나오자 며느리는 상당한 거리를 둔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형식적 시상식 대신 마련된 기념 트로피는 투명 아크릴 구조체로 내부에는 흑백 돌 두 알이 나란히 비스듬하게 박혀 있었다. 며느리는 그 오브제를 보며 수천 번 반복된 돌 놓임이 곧 삶을 버티는 힘임을 떠올렸다. 흙은 어둠을 품고 백은 빛을 머금는데 두 돌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투명한 공간이 완성된다. 트로피는 그 단순한 진리를 눈앞에 드러내고 있었다. 대회가 폐막한 뒤 바둑연맹은 세대 공존 리그 창설을 공식 발표했다. 각 팀은 시니어, 프로, 청소년 선수로 세 갈래가 합류하는 구성을 갖추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팀에 지명되었다. 팀 훈련 첫날, 훈련장 호실 벽면에는 한 사람의 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밝힌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옆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복귀 기록을 준비했다. 그 옆에서 시니어 선수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후배에게 설명했고 청소년 선수들은 AI 분석 그래프를 펼쳐 보이며 새로운 패턴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 모여 복합적 시너지를 낳는 현장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바둑은 경계를 넘어선 확장으로 이어졌다. 승패를 뛰어넘어 교육과 치유, 연구와 예술, 그리고 세대 연대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다. 시어머니의 우승이 계기가 되어 바둑은 다양한 삶의 궤적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며느리는 그 연결고리를 섬세히 엮는 조율자가 되었다. 짙은 새벽 공기가 창가에 내려앉을 때면 거실 조명 아래 놓인 바둑판 위로 흑백돌이 고요하게 빛났다. 돌 사이 미세한 거리를 가늠하듯 두 사람의 발걸음 또한 앞날의 균형을 향해 나아갔다. 작은 돌 하나가 만들어낸 무늬는 이미 가족과 공동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둑판 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전국 바둑대회 우승 이후 두 사람의 일상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이 스며들었다. 외부 세계는 그녀를 시니어 천재, 후반 인생의 승부사로 조명했지만 시어머니 자신은 그 호칭을 내면화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마음속 균형 감각이었다. 그녀는 오랜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루의 흐름을 느끼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바둑판 위의 흙과 백처럼 감정 또한 명과 암이 교차할 뿐 어느 한쪽이 삶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셈이었다. 봄이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는 이웃에 있는 작은 복지관 바둑반에서 정기 봉사를 시작했다. 대부분 고령의 수강생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선 이 동네에 바둑 국가대표가 있다는 농담 섞인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우승을 앞세우지 않았다. 매 수업마다 묵묵히 돌을 놓으며 상대의 손짓과 숨결을 살폈다. 어떤 날은 상대가 끝내기에서 실수를 반복해도 그를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흑백돌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유도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를 손끝의 철학이라고 불렀다. 힘으로 두르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따라가며 국면을 끌어내는 방식이었다. 그 무렵 며느리의 회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바둑 훈련 앱을 개발 중이었다. 프로기사였던 그녀는 기획팀 수석 자문으로 참여했고 개발 방향은 인간과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둑의 모든 국면을 AI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감정 흐름과 집중도를 반영해 적절한 난이도와 질문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다. 이 앱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기억력 저하와 정서 불안을 완화하는 디지털 치료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시어머니는 이 실험적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용자가 되었다. 그녀의 수읽기 과정, 손의 움직임, 눈동자 흔들림, 돌을 놓기 전 멈칫하는 시간까지가 모두 데이터로 기록되었다. 며느리는 이 자료를 분석하며 기술은 감정을 대체할 수 없지만 감정의 방향을 조율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결국 이 앱은 바둑 교실의 고령 수강생들과도 공유되었고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스스로의 흐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생들은 더 이상 뒤처진다는 느낌 없이 바둑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전국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시어머니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다. 주제는 후반 인생의 전략.
정식 교육자가 아님을 이유로 고사했지만 며느리는 담담하게 설득했다. 어차피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함께 되짚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였다. 강연 당일 시어머니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무대에 섰다. 조명이 그녀를 비출 때 사람들은 화려한 연설 대신 조용하고 명료한 문장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종이에 적힌 짧은 문장을 한 줄씩 읽었다. 가장 늦은 수가 가장 강할 때가 있다. 끝내기에서 무너지는 것은 집이 아니라 마음. 승리는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은 나 자신과의 대화. 강연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손수건에 적어두었던 문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한 노신사는 이제야 내 삶의 한 수를 이해하게 됐다고 메모를 남겼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국면을 바꾸는 참고기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누군가는 초반을 망쳤더라도 끝내기에서 정교한 응수를 통해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오랜 시간 이어진 침묵보다 더 강한 울림을 남겼다. 가을이 되자 며느리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프로 바둑계에서 은퇴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전국의 소규모 바둑 교실을 순회하며 세대 연결 바둑 캠페인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단순한 바둑 전수가 아니었다. 초등학생부터 고령자까지가 한 판의 바둑을 통해 서로의 세대 감각을 이해하고 생각을 나누며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며느리는 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초반 포석을 두었고 시어머니는 어르신들과 중반 운영을 맡았다. 수업 말미에는 서로의 대국을 복귀하며 각자의 수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수백 명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각 지자체는 바둑을 활용한 세대 융합 프로그램을 정규 예산 항목에 반영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비인지 기술 기반 감성교육 모델을 개발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기술과 철학, 경험과 감정, 삶의 전반을 연결하는 두 개의 축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복귀를 통해 스스로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 구조였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조용히 한적한 산사로 향했다. 그곳은 며느리가 프로 입단 시험을 준비하던 시절 집중 훈련을 하며 머물던 공간이었다. 절의 낡은 목재문을 열고 들어간 두 사람은 마루 끝에 놓인 조그마한 바둑판을 발견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돌을 주워들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은 한 수 한 수 조용히 돌을 놓았다. 바깥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실내에는 난로의 미열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그 바둑판 위에는 승부도 없고 해설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한 무언의 이해와 축적된 시간의 무게가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일지에 짧은 글을 남겼다. 모든 돌은 결국 시간 속에 사라진다. 하지만 어떤 수는 사라지기 전에 마음속에 집을 짓는다. 시어머니는 그 글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흙과 백이 엮인 수순처럼 그녀의 삶도 이제 분명한 모양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양은 불완전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하루를 넘겼고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수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삶의 판 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바둑처럼.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도래했을 무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둑판 앞에 앉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며느리는 교육 활동과 지역 순회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서로 경계했지만 한 걸음 뒤에서 상대의 행보를 묵묵히 지켜보는 자세는 어느새 일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어느 날 한 고등학생이 보낸 손편지가 시니어 바둑교육센터에 도착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바둑 이야기를 기사로 읽고 감동받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해 학교에 바둑부가 없어 혼자 공부 중인데 나 같은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짧은 편지는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곧 그녀는 바둑을 매개로 하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12번째 수였다. 바둑판의 중심에서 12번째 수가 의미하는 바는 안정된 포석과 불안정한 변화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자리였다. 이름에는 청소년들이 삶의 복잡한 갈림길 앞에서 더 나은 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자가 되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전국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시어머니는 각 지역 바둑 교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맡았다.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자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참여했다. 어떤 이들은 집중력 부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이들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대화의 창구를 잃고 있었다. 이들에게 바둑은 단지 흑백의 게임이 아니었다. 수를 놓는 동안 상대의 손끝과 흐름을 읽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조급함이나 완고함을 조절해야 하는 내면의 훈련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멘토 강사로 활동하며 실전보다는 복기와 감정 조율에 집중했다. 아이들이 돌을 놓으며 보이는 미묘한 표정 변화나 손끝의 망설임에 주목했고 한 수를 잘못 두었을 때는 즉각 지적하기보다 그 수의 의도를 물으며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었다. 며느리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집단 워크숍에서 이론 강의와 함께 인공지능 기보 분석 툴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지도했다. 학생들은 시어머니의 감각적 지도와 며느리의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경험하며 전략과 감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인간적 수읽기의 중요성을 배워나갔다. 수료생 중 일부는 바둑 학습을 넘어 인생의 방향성을 바꿨고 지역 기사단에 입단하거나 교내 바둑 동아리를 새롭게 창설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해 여름 12번째 수의 첫 공식 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소년과 시니어, 멘토와 멘티가 2인 1조가 되어 팀을 이루고 바둑판 위에서 호흡을 맞추는 형식이었다. 시어머니는 비공식적으로 참가한 한 조의 시니어 선수로 출전했고 그녀의 파트너는 중학생 소녀였다. 시합 전날 소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없이 기보만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하루치 신문을 접었다. 그리고 기보를 덮고 천천히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바둑판을 앞에 두지 않은 채 서로의 침묵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대회 당일 시니어와 청소년 팀의 호흡은 예상보다 조화로웠다. 경험의 무게와 직관의 속도가 적절히 맞물리며 대부분의 팀이 예상보다 치열한 대국을 펼쳤다. 시어머니와 파트너 소녀는 8강전에서 접전 끝에 패배했지만 그들의 대국은 관중과 해설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말을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고 수의 방향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중심을 향해 정확히 나아갔다. 대국 후 시어머니는 소녀의 손을 맞잡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 대신 전달된 그 제스처는 바둑이 단지 지능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공명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프로그램 종료 후 며느리는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보낸 손편지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 장씩 편지를 넘기며 돌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바둑이 결국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의 이해의 형식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흑과 백의 선명한 대비 속에서 오히려 그 경계를 잇는 미묘한 회색지대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출발점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바둑판에 남겨진 수순처럼 어지럽고 복잡한 삶의 모든 갈래가 결국은 어떤 하나의 길로 향하게 됨을 깨닫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바둑을 둔다. 다만 이제는 승패의 향방보다는 함께 앉아 돌을 놓는 그 시간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새로운 대국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판은 더 이상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세대와 마음, 기술과 정서가 얽혀있는 거대한 공동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다. 승부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다음 수는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었다.